문제는 이처럼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이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충격적인 피습 사건이 반복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표만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I want to express my profound gratitude to those Koreans and Americans alike who so bravely and selflessly responded to the scene of the attack, and to the medical teams that delivered world-class treatment. 서대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이 없고 제가 머리가 좀 튼튼했는지 외부 상처만 잘 꿰맸습니다. 자, 과거 사건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예, 일단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지난 2006년이죠. 지방선거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박근혜 대표는 서울 신촌에서 유세 차량에 오르던 가운데 괴한의 습격을 받았었는데요. 이 당시 박 대표는 오른쪽 뺨에 11cm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즉각 옮겨졌고요.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폭력 등 전과 8범으로 10년 넘게 옥살이를 해왔던 인물이란 점이 그 당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밖에 외국 인사도 있는데 이 마크 리포트에게 당시 이 주한 미국 대사도 강연에 참석하고 있었던 지난 2015년 3월에 그 자리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서 얼굴과 손목 등에 큰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죠. 물론 저렇게 걸어서 퇴장하긴 했지만 곧장 병원으로 이동해서 대수술을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도 가까이 있는 2022년도에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신촌에서 대선과 관련해 지원 유세를 하다가 그 정치 유튜버, 정치 진보 유튜버로부터 둔기로 공격을 당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70대 남성이었는데 머리를 향해서 송 대표의 머리를 향해서 수차례 가격을 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송 대표는 머리에 이제 모자를 쓰고 나머지 유세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사건, 그 이후로도 박 전 대통령 이 뺨에, 이 오른쪽 뺨이었나요? 여기는 그 흉터 비슷한 게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그 부분을 상당 기간 동안 이 흉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박 전 그 당시 이제 대표였죠. 대표를 지켜봤을 때 그 자상의 그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거였거든요. 아니 왜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이제 전 대표 피습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당시 2006년에 5월 31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처음 이제 당선될 때 얘기인데 그 지원 유세차 5월 20일에 서울 신촌에서 유세를 하러 단상으로 올라가는 박 대표를 향해서 지모 씨라는 분이 커터칼로 얼굴을 오른쪽 뺨을 이렇게 그은 거죠. 네. 당시에 박 전 대표는 이렇게 이게 뭐지 하는 정도로 약간 보면은 금방 쓰러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얼굴에 11cm 자상이 있기 때문에 흉터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만 집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얼굴에는 뺨에는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간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갔으면 굉장히 큰 장애를 얻을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얼굴의 흉터로 기억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지금 얘기한 모든 사례가 다 위험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정치인 피습 사건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범인은 어떻게 됐죠? 그래서 그 후에 징역 10년을 받고 복역을 마치고 현재 출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가까이는 일본에서도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테러범의 총성에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卑劣な蛮行であり、決して許すことはできないと思っています。 네. 뭐 구체적인 사건은 뭐 이 정도로 하죠. 그런데 조선일보 사면에 그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이대로 두면 테러가 난무했던 과거의 그 해방 정국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해방 정국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송진우, 여운형, 김구 등 좌우 진영 지도자들이 잇따라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어요. 이번 사건 단순한 망인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일단의 사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구조적인 문제에서 필연성까지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정당이 점차 대결과 극단적인 이런 양당 정치가 이게 사회적 양극화와 연결되면서 더 이렇게 정폭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공화주의적 정신, 그러니까 시민의 덕성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하고 그다음에 정치의 상대방을 파트너,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을 끌어가는 똑같은 동료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이제 적대화하고 어쨌든 좀 더 심하게는 해모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상대가 악마화하는 이런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우리는 강력한 중앙당이 중심이 돼서 공천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시 양당제라고 하는 이 문제까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승자 독식의 다수제, 좀 더 다당제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이는 이제 회비적 민주주의 이런 관점에서 공화주의와 이런 회비적 민주주의 영역으로 좀 더 우리 제도가 좀 바뀌어서 구조적으로 정치가 좀 더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2등, 3등, 4등까지도 다 정치를 같이 하는 파트너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저런 데에 사실상 답이 있는데 이걸 너무 구조적인 측면으로 몰아가면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구조 하에서는 계속 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 이제 그 용의자가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제 그 범행 동기가 밝혀지면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우리가 좀 더 이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개의 경우 이제 뭐 은둔형 외톨이 뭐 이렇게 돼서 약간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이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 더 합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자꾸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하면 저는 뭐 해방 정국 때의 상황과 지금 뭐 한국의 정치권은 많이 다르죠. 그러나 이제 지금 한국 정치가 양극단에서 서로 상대를 뭐 악마화하고 뭐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 때문에 그 필연적으로 이런 범죄가 저질러진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건 전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그 범행 용의자의 범행 동기부터 우선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야말로 정치 사회적으로 그 뭐 진단을 하고 해법을 내놓고 뭐 이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일종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비뚤어진 영웅심, 본인이 정치인을 뭐 나름 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뭐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다. 그래서 더 일반적인 어떤 살인 사건보다 일반적인 상해 사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정치인이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정치적, 본인도 정치적 목적, 어떤 정치적 이런 영웅심을 얻기 위해서 특정한 정치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런 행동은 일반 행동과는, 일반 범죄와는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아까 그래픽 나오는데 조금 또 사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박근혜 당시 이제 대표에게 그 피습했던 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마크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했던 김기종 씨에 대해서는 대법에서 12년형이 내려졌거든요. 이때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피습한 표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 검찰이 하긴 했지만 첫 재판 사흘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때문에 형이 집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한번 따져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살인 미수와 살인 혐의 그리고 상해.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보면은 박 전 대통령 관련한 사건에서는 살인 미수가 인정되지 않았고 리포트 대사에 대해서 살인 미수가 인정됐잖아요. 예. 보니까 그럼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재판부는 그 사용된 흉기가 어느 정도의 것이냐, 살인을 할 만한 거냐, 아마 거기에 기준점을 두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커터 칼이었다. 예. 그래서 이게 살인할 수 있는 도구냐는 여부, 거기에 대해서 살인 미수가 부정된 걸로 보이고 리포트 대사 경우에는 25cm 정도 되는 과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흉기다 이렇게 본 건데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상황을 또 고려했다고 하는데 리포트 대사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뭐 이런 구호를 막 외치면서 범인이 범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박 전 대통령 경우는 선거 중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까지 이제 정치적 동기를 갖고 했느냐 여기까지 판단을 한 걸로 보여서 판결을 보니까 결론은 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상해치상 정도까지만 간 거고 리포트 대사 경우에는 살인 미수가 같다. 그럼 이번은 어떻게 될 거냐? 살인 미수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흉기가 18cm 정도로 길고 계획적이었고. 또 보면은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재판부에서 조금 더 중한 그런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요. 이런 일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짓을 했을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협박범도 많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 시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장관 어떻게 하겠다. 그런 협박범이 있었어요. 잡혔다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예, 맞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이제 잡았는데요. 살해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 협박범은요, 오늘 새벽이었죠. 1시 반쯤에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한동훈이 내일 광주경찰청 오면 죽는다, 뭐 4일 한따까리 합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건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4일에 광주를 방문하는 일정이 예고가 돼 있었던 만큼 실질적으로 광주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살해 협박성 뉘앙스의 글을 SNS에 올리는 바람에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연속선상으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경찰이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검거를 한 겁니다. 이 신고를 접수를 맨 처음에 한 건 제주경찰청인데요. 이 게시자를 특정해서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이 검거에 더 성공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라 그때 뭐라고 협박을 뭐 구체적으로까지 묘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협박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된 거죠? 이 살해 협박인데요. 살해 협박 혐의인데 이 공개 SNS 채팅방에다가 한동훈이 광주에 오면 뭐 살해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공개 예고성 협박글을 올린 겁니다. 과거에 이제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소위 강성 지지층이라고 예상되는 이제 분들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이제 그 해당 지역구와 해당 의원을 거론하면서 공개 살해 협박글을 올려서 경찰들이 이제 뭐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이력도 있거든요. 아마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만약에 내일 일정이나 이외에 그 향후에 지방 일정들을 계속 소화할 계획이라면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경찰 보호도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예.